제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두 번째 콜로퀴움이고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내의 생명윤리 연구의 어떤 학술적 논의만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정책적 논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기관이 아주 전통적인 좁은 의미의 환자 의사 관계로 이해되는 바이오에틱스를 넘어서 훨씬 더 다양한 영역으로 특히 이제 현대과학 기술과 관련되는 영역으로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굉장히 그쪽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라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왔을 때는 이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직접 가서 대면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된 점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최근 이제 유네스코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다루는 위원회가 둘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IBC라고 해서 국제생명윤리위원회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코메스트 과학기술윤리위원회인데 이 두 위원회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와 관련된 국제적 대응, 특히 이제 백신의 활용,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명서는 작년에 나왔고요. 올해 이제 다시 두 번째, 특히 이제 백신 활용과 관련된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공동 성명서를 제출을 했는데 실제로 유네스코 내에서도 첨단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에서는 IBC와 코메스트의 관심 분야 내지는 좀 더 공식적인 용어로는 이제 관장 분야, 맨데이트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최근에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두 위원회 사이의 협력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오늘 뜻깊은 발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에 대한 이해, 국제 전문가 그룹 및 코메스 논의를 중심으로 이건 이제 정책연구원 생명윤리 정책원에서 준 제목이고요. 저는 원래 이제 시키는 대로 굉장히 잘하는 아주 말 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어떤 정책원에서 관심 있는 주제 그리고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주제에 맞춰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진 자료는 없을 텐데 제가 대학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HY 과학기술 윤리법 정책센터라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 윤리법 정책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근에 특히 첨단 과학기술의 경우에는 그 경계가 상당히 물론 경계가 여전히 있지만 학술적으로 윤리하고 법하고 정책은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호작용이 굉장히 깊어지고 효과적인 어떤 대책이나 해결책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제 깊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하에서 이런 센터를 이제 학교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그 센터 홍보하는 걸 깜빡 잊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이제 만약에 유네스코를 비롯해서 유네스코는 사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AI 윤리에 대한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특히 OECD나 EU 논의와는 상당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좀 이따 드리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유네스코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AI 윤리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국제 논의의 특징을 한 개념으로 한번 요약해봐라 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어려운 일이죠. 워낙 다양한 논의가 있으니까. 근데 제 판단으로는 적어도 이 균형이라는 측면, 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왼쪽에 되게 사람이 있죠. 이제 다양성 존중해서 여러 색깔의 사람들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대충 뭔가 산업, 되게 이제 이런 건 산업이죠. 산업을 상징하죠. 기술, 과학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경제, 산업, 기술 이쪽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프로치, 즉 AI의 기술적 혁신 그리고 그걸 통한 경제적, 산업적 발전 그리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시민들의 복지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잠재력을 AI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되 그 과정에서 인권 내지는 기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둘을 잘 균형 잡혀서 같이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OECD, EU, 유네스코 거의 모든 논의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OECD하고 EU는 아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아예 그 윤리 선언문 자체에 아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AI가 이런 잠재적 혜택이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잠재적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를 어떻게든 같이 조화롭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하고 있고요. EU에서도 이 개념을 잘 집약해서 보여주는 게 이노베이션 이너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의 혁신이라는 개념인데요. 결국은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 펀더먼털 프리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AI와 관련된 기술 혁신을 추구하려는 그런 태도가 잘 녹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유네스코도 기본적으로 이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네스코는 좀 이따 말씀드릴 이유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의뢰받은 이제 유네스코의 AI 윤리 권고와 관련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것과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 활동을 하면서 제일 절실하게 느꼈던 어려움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그걸 고민하게 됐거든요. 그런 고민의 내용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특히 이제 정부 관리들을 만났을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아마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계신 분들도 어쩌면 비슷할 수 있을 텐데요. 도대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구체적인 예로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렘브란트의 화풍을 기계학습한 다음에 렘브란트가 그렸을 법한, 그렇지만 실제로 그리지는 않은 그림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걸 3D 프린팅으로 찍어서 실제로 팔리기까지 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예술에 적용되는 예죠. 여러분 통상적으로 우리말의 윤리라는 그 언어적 직관을 가지고 이게 윤리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세요? 잘 생각이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 논의가 대표적이지만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AI ethics 논의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AI의 저작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AI가 진정으로 예술을 창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주제가 AI ethics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자주 여러 번 국내의 그 공무원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 윤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걸 갖다가 왜 윤리 선언문이나 뭐 이런 데다가 집어넣냐. 이거는 그 한국과 같은 어떻게 보면 AI 후발주자들, 우리가 아직 사실 AI 분야, 다른 분야는 우리가 1등을 하는 분야가 많지만 AI에 있어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주 탑이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쫓아가는 입장을 이렇게 회방 놀려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선점한 것들을 지키려는 그런 보수적인 어떤 그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국내에서 만나본 AI에 관련된 법률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윤리하시는 분들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게 들어있냐. 이런 것만 들어있지 않고 뭐 교육도 들어있고 뭐 별별 게 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윤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사실은 이제 관련된 연구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철학자들이 잘 하는 짓이죠. 제가 철학자니까 에틱스와 윤리라는 단어의 의미 차이 이 때문에 생겨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오해라고 할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에틱스를 윤리로 번역하지만 에틱스를 이제 좀 제대로 된 좀 좋은 사전을, 그러니까 어원이라든가 유래라든가 예전부터 어떻게 사용됐냐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걸 찾아보시면 고대 그리스 에토스와 이제 라틴어의 노모스라는 단어로부터 이제 기원이 되는 단어인데요. 이때 에토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개인의 성격, 캐릭터와 관련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성격이라고 할 때는 지극히 개인적 수준의 성격을 로 이해하는데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특히 이제 덕윤리의 그 바탕하에서의 그 에토스는 사회적 관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보여주는 어떤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도시국가마다 에토스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정했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 상대주의로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보편성들을 상당히 띠고 있지만 그 도덕이라는 것이 근데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고대 그리스 국가에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는 너무너무 다른 에토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아예 바바리안이 아니더라도 야만인이 아니, 걔네들은 메티스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제 문명 국가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도시 국가들 사이에서도 도시마다 그 도시의 독특한 어떤 문화적 전통 아니면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약간씩 다른 에틱스가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중요한 건 그것들을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전통에서 서로 사회적 합의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AI가 예술을 이렇게 창작, 물론 이게 AI 혼자 하는 게 아니지만 뭐 관련돼서는 제가 발표한 논문도 있는데 AI가 예술 창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져 오던 어떤 행동 지침이라든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맺음의 양상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I에게 어느 정도의 저작권은 사실은 현재 법률에서는 불가능한데요. 우리 법률이 기반하고 있는 그 이론적 틀에 따르면 그럼 그 법률이 바뀌어야 되냐 뭐 이런 논의가 영어의 에식스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의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전혀 아닌 거죠. 다만 근데 우리의 윤리는 여러분 이제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개인이죠.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윤리라고 할 때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가 오비어스한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것들을 윤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극히 개인적인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국어 사전에 이제 표준국어대 사전에 나온 윤리의 사례는 뭐냐면 바람 피는 남자. 그 비윤리적이다. 어떻게 그 윤리를 따른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살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불륜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저건 잘못됐다라고 쉽게 동의가 가능한 그런 어떤 느낌이 강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AI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구성주의적으로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만들어 나가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윤리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혹시라도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까봐 미리 급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말의 윤리 개념이 틀렸다고 그래서 이제 영어의 에식스 개념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대충 얘기하면 우리 윤리 개념이 좀 좁거든요. 영어 에식스 개념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호는 그렇게 얘기하면 자연수는 정수에 포함되죠. 그럼 자연수 개념은 틀린 개념이고 정수 개념은 맞는 개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국제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네스코나 뭐 OECD나 EU나 국제 여러 단체에서 AI 에식스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념은 에식스 개념이지 우리말의 윤리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이해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논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다는, 그리고 이런 걸 왜 다루지, 윤리에서?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유네스코는 AI 에식스에 대해서 꽤 상당한 현재 그 사무총장 아줄레 사무총장이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유네스코 AI 윤리 논의의 그 특징은 유네스코가 이제 이게 유엔 기구 중에서 에듀케이션, 사이언스, 컬처를 다루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OECD나 EU나 이런 논의들이 국가 수준에서 다루는 것만 얘기하면 그게 제일 대표적이니까 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 혁신과 인권 이렇게 딱 그 제한된 주제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서 뭐 교육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문화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유네스코는 OECD나 EU는 이제 국가연합체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유네스코도 현실 정치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유네스코에서 총회에서 의결될 사안들은 다 이미 정부 간 회의들, 인터가버먼트 딜리버레이션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연히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들이 반영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유엔의 다른 기구에 비해서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들, 제가 좀 이따 이제 그 내용 말씀드리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메스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윤리위원회라고 그렇게 번역하는데요. 유네스코 내에서 이런 포괄적인 그 유네스코의 그 맨데이트에 해당되는 에듀케이션, 사이언스, 컬처를 전부 다 다루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네스코 내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아프리카 젠더, 이게 이제 좀 핵심 아젠다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방식으로 AI 윤리를 주도할 그런 가장 이상적인 위원회로 이제 코메스트가 결정되었다고 집행위원회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이제 윤리적 틀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에티컬 프레임워크 혹은 기준 설정 도구, 스탠더드 세팅 인스트루먼트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약간 낯선 개념인데 상당한 정도의 제도적 힘을 가지는 어떤 장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원국 사이에서 강제력의 차이는 있지만 회원국들이 합의하고 그것들과 관련된 실천들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 3단계로 나눕니다. 하나는 데클러레이션이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거는 기후변화 윤리 선언이 있었죠. 데클러레이션. 그 다음에 권고가 있습니다. 레코멘데이션. 그게 이제 그보다 강제력이 좀 더 강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AI 윤리는 권고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약이 있습니다. 이 협약은 거의 없어요. 협약은 몇 개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협약이 1992년에 이루어진 바이오다이버시티,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협약이죠. 협약의 경우에는 이걸 비준한 유네스코, UN 혹은 회원국들은 자신의 국가의 법률에 이 내용을 반영해서 법률 자체를 아예 고쳐야 됩니다. 권고는 법률을 완전히 그런 내용의 기초에서 바꿀 의무는 없지만 2년에 한 번씩 이 권고의 내용들에 걸맞는 실천들을 어떤 걸 했는지를 보고하고 그 내용들을 보고서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권고를 채택하고서 특히나 이제 좀 국제적으로 그 지명도가 있는 국가가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선언은 사실은 그런 것조차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윤리적 강제력이 법적 강제력이 약한 것인데요. 이것도 제가 직접 경험한,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기후변화 윤리 원칙 선언의 정부 간 협의가 진행될 때 한국 대표로 정부 간 협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나라 국가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든가 단어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고서 신기해가지고, 왜 그렇게, 이게 어쨌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인데 왜 그렇게 하나하나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냐, 그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EU 대표부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EU에서는 이 선언이라고 해도 EU 내에서 어떤 국가의 재판부가 이 선언을 판결문에 인용을 하면, 법적으로 인용을 하면, 그러면 사실은 바이로, 그러니까 준법에 해당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어서 사실은 이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가 그 자체로 즉각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실제로 상당한 정도의 제도적 구속력들을 갖게 되고, 특히나 이제 여러 국제적인 시민단체들이 유네스코에서 선언이나 권고 정도가 나오면 협약이 아니더라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활용해 가면서 자국 정부들의 법정에 계속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거나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 데클러레이션 이거 할 때 저는 나는 이걸 연구하는 학자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연구하는 학자지, 사실은 내가 어떤 대표성을 갖기가 좀 어려운 학자인데 정부의 담당자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거 뭐 그냥 윤리 선언인데 뭐 원칙 얘기하고 끝나는 건데 그게 무슨 내용이 어떻게 나오든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저뿐 아니라 이제 국제법 전공한 많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이제 협약에 비해서 선언이나 권고가 갖는 비형식적 방식의 윤리적, 법적, 제도적 구속력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상대적으로 조금 민감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바탕하에서 2018년에 이제 이 해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커메스트 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해인데요.
18년에 확장된 작업반, 이게 왜 확장된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코메스트 위원들 중에서 AI 윤리와 관련된 전문성이나 관심을 보인 위원들을 일단 기반으로 하고 거기다가 이제 외부 전문가들을 더 집어넣어서 그래서 익스텐디드 해가지고 워킹그룹을 꾸려서 AI 윤리 관련된 윤리적 틀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이제 지적하는 예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네스코의 제도적 규칙에 따르면 총회에서 결국은 이런 윤리적 틀들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전문가 그룹이 그 안을 만들어야 되고 권고안을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그게 이제 정부 간 협의를 통과해야 되죠. 근데 이 전문가 그룹을 설치해서 이런 안을 만들자라는 요 사안조차도 이제 총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2019년에 총회를 통과하는데 그 총회를 통과하기 전에 집행위원회에서 그 사안을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예비 보고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유네스코에서 발간된 모든 인스트루먼트, 에티컬 프레임워크나 스탠다드 세팅 인스트루먼트들은 다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뭐 코메스트나 아니면 IBC의 확장된 전문가 그룹이 그 예비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필요성들을 제시를 하면 그걸 집행위원회에서 보고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그걸 갖다 총회에 상정해서 총회가 그거를 인정을 하면 그때 이제 작업반이 꾸려져서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형식이죠. 그래서 이제 2019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이 권고안을 작성할 것을 의결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안이 마련돼서 올해 11월에 총회에서 통과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 확장된 작업반에서부터 그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예비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I 윤리 권고안 만드는 워킹 그룹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유네스코의 권고안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코메스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는 그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코메스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약간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어떤 팩트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코메스트에 대한 유네스코 홈페이지의 설명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코메스트는 World Commission on the Ethics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과학 지식과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론적인 부분하고 그 순수학문이라고 되게 얘기하는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굉장히 응용적인 실천적인 부분의 그 윤리를 다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WC 뭐 E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코메스냐면 이제 불어 표기를 요 월드 커미션 on the ethics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의 불어 표기를 그 약자를 따면 코메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코메스트라고 불리고요. 1998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 UN 쪽에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UN은 전 세계를 6개의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UN에서 만드는 기구들은 이 6개의 권역의 대표성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6의 배수로 위원 수가 결정됩니다. 6명, 12명, 18명, 24명.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코메스트는 18명이고요, 현재. 그 다음에 코메스트의 자매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IBC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을 보면 이제 과학자, 공학자, 아니면 저 같은 철학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화이론가, 정치, 법률, 특히 법률 이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appointed by UNESCO 디렉터 제너럴 사무총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요 점이 재밌는데 in their individual capacity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저는 한국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8명이 각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저는 아시아 퍼시픽 리전에 속하는데 아시아 퍼시픽 리전에서 저 말고 이제 파키스탄 분이 한 분 계시고 이제 호주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가 파키스탄, 한국, 호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이 코메스트는 이 권역에 속한 3사람의 전문가로서 참여를 하는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그 위원회가 구성되는 방식에 회원국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건 전혀 아니고요. 회원국들이 대개는 추천을 하고 그걸 이제 유네스코에서 협의나 조정을 거쳐서
이제 그 임명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인디비주얼 베이시스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커메스트에 현재 이스라엘 위원님이 한 분 계신데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미국과 같이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유네스코를 탈퇴했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원으로 이제 남아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 수행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유네스코에서 판단을 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커메스트 내에서 논의를 할 때 한국의 입장을 그건 이제 인터가버먼털 회의, 그러니까 정부 간 회의에서 이미 그런 방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각자의 그 학술적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물론 이제 각 지역에서 그렇게 선별했다는 건 각 지역의 어떤 입장들이나 특별한 관점들을 좀 이렇게 반영을 할 것을 이제 기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엑스 오피쇼 멤버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그 각 권역별로 3명씩 뽑아서 18명 만든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국제 과학기술 단체들이 있거든요. 여러 퍼그워시 뭐 회의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과학기술 단체에서 일종의 그 엑스 오피시오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정식이 아니라는 게 무슨 뭐 의결권이나 이런 건 다 똑같고요. 이제 유네스코의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거 도움을 받지 않고 각 기관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그런 엑스오피시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직함을 갖지 않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데 이분들도 굉장히 사실은 회의에 열심히 참가하시고 굉장히 모든 분들이 11분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 기억에 한 2분 정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여러 가지 그 보고서 작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커메스트의 주요 일들은 이제 여기 나오지만 결국은 그 과학기술과 관련된 특히 첨단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그 쟁점들,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견들을 제시해서 각국의 이제 폴리시,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가령 이제 저도 참여했던 그 사물 인터넷 IoT 리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드 에식스, 땅의 사용과 관련된 그 윤리적 보고서, 윤리적 내용을 다룬 보고서가 있고, 워터 에식스, 물과 관련된 그 사용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다룬 보고서가 2018년에 있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 에식스, 로봇 윤리와 관련된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을 다룬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보고서들이 다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네스코의 그 AI 윤리 권고안 작성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 정기총회에서 유네스코가 이 AI 윤리와 관련된 권고를 만들자. 그래서 일단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그 AI 윤리의 권고안을 만들게 하자라고 의결이 됐고요. 그래서 2020년 초에 AI 윤리 권고안 작성 작업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칙에 따라서 각 권역별로 4명씩 총 24명의 위원이 구성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익스텐디드 전문가 그룹에서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여기에 다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포함이 됐었고. 근데 이제 딱 2020년이 코로나 코비드-19 상황이 터졌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파리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 회의로. 근데 그 위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모든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시간대로 그 오후 시간을 잡으면 저 같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밤이 되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분들은 아침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2020년 5월에 1차 시안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수렴 및 지역별 전문가 의견 수렴,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의견도 다 굉장히 많이 받았고,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제 그 지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걸 다 이제 수합을 해서 8월 달에 이제 그걸 정리한 내용, 이제 그 유네스코 사무국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회의를 했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그런 의견 내용들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9월 초에 AHEG, 그러니까 이 비상설 전문가기구 최종안이 도출되는데 이 안은 원래 이 5월에 발표됐던 1차
보다는 훨씬 더 그 지역별 전문가 의견 수렴 혹은 이제 일반 시민 의견 수렴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고 이제 그 회장단이 꾸려졌는데 제가 이제 회장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회장단이 이제 6명으로 꾸려져 있었는데 그 6명의 회장단은 추가적으로 이제 유네스코하고 좀 더 특히 이제 그 내용 전체를는 그대로 두고 그건 이제 함부로 바꿀 수 없죠. 지금 합의안이 도출된 거니까. 근데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게 좀 더 액션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막연하게 이게 레코멘데이션이니까 막연하게 이런 게 중요하다 해서 그치지 않고 회원국들이 그걸 보고서 그래서 이제 제목도 폴리시 액션으로 간 거거든요. 그냥 폴리시 레코멘데이션이나 폴리시 서제스션이 아니라 요런 행동을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표현들이라든가 이런 미세 조정 작업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2021년 4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간 회의에 넘길 최종안이 확정이 되어서 이제 그걸 갖다가 4월하고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 간 회의를 통해서 총회에 상정할 최종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에 이 안이 통과될 예정. 지금 뭐 예상은 유네스코 사무국의 예상은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거라고. 왜냐하면 그 정부 간 회의에서 상당히 많이 이미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부분들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제가 저희 AH, 그러니까 제가 속했던 그 비상설 전문가 그룹의 권고안의 구조 및 특징과 그걸 대비해서 정부간위원회의 구조 및 특징을 이렇게 대비해서 그러면 그 사이에 왜 그게 바뀌었는지 제가 이제 정부간 회의는 그 속기록만 봤는데요. 근데 그 속기록의 내용을 보면 그 정부 대표자들이 어떤 점들에서 의견을 좀 달리해서 바꿨는지를 알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든 권고안의 구조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전문이 있고요. 전문은 뭐 유엔 문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유엔 문서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기존 관련된 어떤 그 다른 참고할 만한 국제 문서들 논의에 주목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존 AI 윤리 중에서 이제 국제적인 중요성을 갖는 문서들에 주목하고 그다음에 우리 권고의 지향점, 유네스코가 권고가 하는 특징,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윤리 원칙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유네스코께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가? 왜 유네스코가 이렇게 새로운 걸 하나 더 하는 게 중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개념이 AI ethics는 AI라는 어떤 단일 개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AI를 시스템으로 다뤄야 되고, 그것을 whole life cycle, 전 주기적 과정, 그러니까 그거를 설계할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폐기할 때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윤리적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을 전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장은 스코프 앤 어플리케이션, 2장 에임스 앤 objectives는 일종의 그 유엔 문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이제 3장부터 본격적인 내용인데 3장은 가치와 원칙, values and principle 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치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핵심 가치로 이제 이해를 했고요. 원칙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간 수준의 실천적 그 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실은 일부 위원들은 가치 내에서도 하이라키를 쫙 두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치가 몇 개 있으면 이제 뒤에 보여줄 텐데 몇 개가 있으면 1번 가치가 제일 중요한 가치라서 뭔가 가치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 예상하시겠지만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스에서는 명백하게 이 가치를 더 존중해야 되지만 어떤 케이스에서 명백하게 다른 가치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위계 질서를 줘서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네스코의 권고안은 이 권고안이 정책 행동으로 분명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몇 그 AI 윤리 그 관련 문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윤리 원칙이나 가치를 쫙 나열하는 방식보다는 적어도 이렇게 좀 심급을 나누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본적이고 보편적이어서 그건 논란의 여지 없이 모든 회원국들이 그냥 억셉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보편적인 가치를, 그게 가치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거에 주목해야 되는가 하는 프린시플, 원칙으로 나눠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데 이제 결국은 논의가 모아져서 그렇게 일종의 위계를 둔, 위계가 이제 가치와 원칙 정도의 위계를 둔 방식으로 제시가 됐고요. 어떤 경우에도 인간중심주의가 일관되게 강조되었다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뒷부분에 가서 조금 바뀌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인간중심주의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현대 생태론론에서 비판받는 인간이 뭐 다 최고고 인간이 자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이런 인간중심주의가 아니고요. AI 윤리와 관련해서 인권이나 기본권, 기본적 자유 이 개념들이 확실하게 보존돼야 되고 그건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OECD나 EU 논의와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거기 하나 더해서 AI와 관련된 통제권을 인간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기계나 아니면 AI 시스템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행동, 그러니까 이런 원칙에서 좀 더 구체화된 그런 내용들을 회원국들이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셔너블한 정책을 제시하는 노력, 그런 것이 이제 유엔에서 회원국 사이의 협력을 강조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액셔너블한 정책을 제시하고, 근데 그걸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역량이 안 되는 그런 유네스코 회원국의 경우에는 커패시티 빌딩을 국제협력을 통해서 하자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장, 6장, 7장은 아까 하고 비슷하게 그 이후에 유네스코의 이 권고가 회원국들이 채택될 때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회원국들이 사용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을 평가하는 모티베이션 이밸류에이션, 유틸라이제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 이런 내용들을 이것도 역시 이제 유엔 문서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권고를 어떻게 좀 더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 프로모션 오브 더 프레젠트 레코멘데이션이 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8장이 재밌는데요. 8장 이거 논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8장이 파이널 프로비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없어진 원래 이제 그 AHEG에는 그 프린시플 중에서 조화롭게 살기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Living in Harmony. 근데 이게 이제 저도 그렇게 지적하고 몇 사람이 이게 되게 논쟁적이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오용될 여지가 있다는 걸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런 오용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문건에 등장하는 여러 개념들은 통합적으로 이해돼야지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만 딱 떼가지고 유네스코 권고 안에서 이걸 강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아예 8장으로 그냥 집어넣자. 물론 이래도 오용할 사람들은 오용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취지를 8장으로 집어넣자 하는 어떤 의견이 모아져서 8장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AH 그 권고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그 전문가 집단의 권고안의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Respect, protect, and promotion of human dignity,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이게 인간 중심주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의미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다음에 environment는 에코시스템 플로리싱이 이게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5월 달에는 environmental flourishing만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환경, 인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담아내는데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뭐 환경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경 보존이 있고 환경 보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environmental protection이 있고 environmental conservation이 있고 preservation이 있거든요. 그래서 conservation, preservation 논쟁이 사실은 20세기 초에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고 실제로 environmental flourishing이라고 할 때 둘 중에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에코시스템을 아예 더 집어넣자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environmental과 에코시스템이 전부 다 플로리싱 해야 된다. 전부 다 이렇게 다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융성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nsuring diversity and inclusiveness 이것도 사실은 그 기존의 OECD 이런 데서는 조금 그렇게 강하게 주장한 부분이 아닌데 다양성하고 포용성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도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과정에서 포함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주목한 게 뭐냐면 그거는 이제 예비 보고서 때부터 커맨스트 예비 보고서 때부터 주목한 건데 AI가 소수자 보호에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면에 가는 언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AI가 학습해가지고 보존한다든가 사실은 AI가 결국은 빅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면 스몰 데이터 밖에 산출하지 못하는 소수 집단들은 차별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도. 그러니까 특별히 AI 엔지니어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AI와 관련돼서 이 인클루시브니스, 포용성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지적이 되고 그게 이제 담겨져 있고요. 저희 그 전문가 그룹의 권고에는 Living in Harmony라는 and Peace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프리카 쪽 의원들이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쪽 그 윤리에는 그 조화롭게 살기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전 세계의 다양한 윤리적 관점들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너무 유럽 중심의 그 서구 중심의 그런 개인주의적 윤리관을 넘어서서 좀 더 공동체주의적 윤리관을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위원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집어넣고 피스는 왜 들어가냐면 자유력 무기에 대한 윤리적 언급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당연히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유엔 산하기관의 다른 곳에서 오우스라고 하죠. 리설 오토노머스 웨펀. 그래서 그 자유형 그 AI 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따로 논의하고 있는데 유네스코가 여기서 먼저 그 논의를 그 권고 수준으로 이렇게 담아버리고 나면 국제기구 사이에 맨데이트 상에서의 어떤 균형, 조절 문제가 좀 생긴다고 사무국에서 굉장히 난처해해서 그러면 자유력 무기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말고 피스를 강조하는 것으로 그 가치를 포함시키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총회 상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그 정부간 회의를 통해서 이 첫 번째 부분은 인간중심주의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 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Environment and Ecosystem Flourishing은 아예 똑같아요. 그리고 Ensuring Diversity and Inclusive도 똑같습니다. 이 제목은. 근데 Living in Harmony and Peace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모니가 빠졌죠. Living in Peaceful, Just and Interconnected Society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Living in Harmony에 담고 싶은 내용이 Interconnectedness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장했던 아프리카 쪽 위원들이 우리가 인간과 자연을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고 우리 둘이 이제 에코시스템으로 다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화로워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한 건데 사실은 저도 그 논의 과정에서 근데 그거를 오용할 여지가 있다. 특히 이제 그 회원국 중에서 좀 이렇게 권위주의적 정권이 있는 곳에서는 국제적 윤리 기준에 따라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어떤 그 방식으로 AI를 사용해 놓고서 이거는 우리 자체 내부의 어떤 리빙 인 하모니 기준에 따라서 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 대응을 해올 때 우리가 이 규정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 이렇게 수용하는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6장으로 막아야지.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봐야 된다로 막아야지. 리빙 인 하모니는 중요하니까 꼭 집어넣자라는 견해가 많아서 집어넣는데 예상대로 특히 제가 이제 그 속기록을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독일 대표부가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독일은 국가사회주의, 즉 파시즘의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한 국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리빙 인 하모니가 저는 사실 그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리빙 인 하모니가 파시즘이 사용했던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개인은 자신의 어떤 그 권리나 이런 것들을 일부 양도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조화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도 리빙 인 하모니 자기네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리빙 인 하모니에 담겨있던 인터커넥티드니스는 살리고 그리고 여기다 저스트를 집어넣어가지고 훨씬 그 어떤 그 윤리적 오용의 가능성들을 막고 요거는 이제 피스풀로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총회에서 이제 가치를 바꿔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논쟁적이어서 우리도 걱정을 했는데 역시 바뀐 사례고 나머지는 별 차이 없이 갔죠. 원칙을 보시면 이제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AI 윤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원칙들이죠. 특히 이제
do no harm 아는 굉장히 익숙한 원칙인데 저희가 강조했던 건 proportionality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 윤리적 가치들 사이에서 트레이드오프의 가능성들이 있고 맞교환의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함을 전혀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위해도 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뭐 기술을 안 사용해도 사실은 함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함이 프로포셔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함은 절대로 불관용, 1도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함, 그리고 가능하면 함을 없애는 위해를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그렇지만 프로포셔널리티를 고려해서 그걸 이제 원칙으로 채택했고요. Safety and Security나 Fairness and Non-Discrimination, Sustainability, Privacy 뭐 이런 건 굉장히 익숙한 건데 이 Human Oversight and Determination을 강조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인간 중심주의의 또 다른 축입니다. 그러니까 인권 존중이나 기본적 존중 외에 사람이 어쨌든 그거를 감시하고 언제든지 개입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이 이제 원칙으로 강조되어 있고요. Transparency, Explainability나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는 역시 그 익숙한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그 유네스코의 좀 독특한 점이 Awareness and Literacy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AI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 혜택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위험들을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고 엔지니어들이 이해하고 정책 기반자들이 이해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그 활동들을 벌일 필요가 있다 하는 점 그리고 그것들을 교육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리터러시 같은 걸 강조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제 OECD나 EU와 일치하는 면이지만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멀티 스테이크홀더, 그러니까 여러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시켜서 그 AI 윤리와 관련된 법적 제도화적 논의들을 해야 되고 너무 지나치게 상세하게 왜냐하면 AI 기술이 아직 형성 중이니까 처음부터 너무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술하기보다는 기술의 발전 상황이나 거기에 대한 사회적 반응들을 고려해가면서 어댑티브 가버넌스를 하자. 이게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댑티브 가버넌스라는 말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AI와 같은 미래 불확실성이 큰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멀티 스테이크홀더가 OECD하고 EU에도 나오는데 유네스코가 좀 다른 점은요. 여러분들이 그 OECD하고 EU의 전문가 그룹의 구성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OECD는 전문가 그룹이 정확히 산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부분들과 과학적 이익을 대표하는 부분들, 과학적 전문가들, 과학기술 전문가들, 그 다음에 일부의 정책 전문가들, 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달리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철학이라든가 이런 쪽, 윤리라든가 이런 쪽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멀티 스테이크홀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거의 모든 국제 윤리 원칙이 다 비슷하지만 실제로 OECD는 훨씬 더 이제 경제와 기술 발전과 인권 이것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기능적인 중재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다면 국가 간 협의회니까 그러겠죠. G20도 좀 그렇던데요. 제가 최근에 나온 거 봤더니 그 유네스코는 훨씬 더 포괄적이라는 특징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총회 상정을 한 걸 보면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한 요것만 바뀌었습니다. Rights to Privacy and Data Protection. 뭔지 보세요. 아까는 그냥 프라이버시였어요. 이게 Rights to Privacy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권리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좀 강화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권리 개념은 데이터 프로텍션과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개인적 수준에서만 묶어둔 게 아니라 데이터 윤리 전체와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회원국들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이 있었어요. 물론.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미 있었는데 회원국들 사이에서 이걸 아예 원칙의 제목으로 넣어야지만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 행동을 보시면, 그 영역으로 나눠서 정책 행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윤리 영향 평가, ethical impact assessment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ethical governance and stewardship이라고 해서 어떻게 그 윤리적인 방식으로 AI 개발과 기술 혁신들을 활용들을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데이터와 관련된 정책, 그다음에 이게 되게 유네스코스러운 건데요. 회원국들의 경제 수준이나 그 제도화 수준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회원국들의
그 발전 단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정책 행동들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회원국들과 좀 여유가 있는 회원국들 사이에 국제 협력들을 강화하자. 이거 갖다가 정책 영역으로 아예 따로 떼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바이러먼트뿐 아니라 이제 에코시스템도 꼭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그걸 따로 뽑았고, 젠더, 이제 유네스코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의제 중에 하나에서 젠더, 컬처, 에듀케이션 앤 리서치, 이것도 이제 다른 AI 윤리 논의에서는 잘 안 다루는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코노믹 앤 레이버는 딴 데서 많이 다뤘으니까 구태 우리도 해야 되냐고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일반인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니까 다루자 그래서 이제 집어넣은 거고, 특히 이제 헬스 앤 소셜 웰빙,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그 주제는 이 데이터 폴리스나 뭐 인바이러먼트 디벨롭 이런 것도 좀 겹치거든요. 에스컬 가버넌스가 겹치고, 그런데 헬스와 그 사회적 그 복지는 유네스코가 그 목표로 하는 전체 그 지구상의 시민들의 복지 수준 향상 혹은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지속 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야 좋다.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메디컬 AI가 중요한 그 활용 분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이걸 따로 뗐고요. 보시면 실제로 바뀐 거는 없습니다. 그 제목에 있어. 근데 재밌는 건 요게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커뮤니케이션 앤 인포메이션. 이거는 유네스코의 그 섹터 중에서, 그러니까 그 중요한 부서죠. 부서 중에서 이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들어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AI가 커뮤니케이션이나 인포메이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들과 관련된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발하는 내용이 다른 데 다 있었거든요. 다른 데 다 나눠져 있는데 그게 너무 약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저희한테도 요구했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걸 이렇게 완전히 정책 영역으로 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좀 다른 거하고 층위도 안 맞고, 근데 이게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상당하게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는 이제 AI와 관련돼서 공정, 뭐 편향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대부분의 기술 선진국들이. 그런데 아프리카는 AI를, 물론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일 관심 갖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약탈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갖다가 뺏어간 다음에 이득은 다 자기가 보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강조되고, 그게 이제 데이터 폴리스에 아예 이제 박어 넣어 있거든요. 데이터 주권에 대한 강조. 또 하나가 이제 AI를 일종의 리프로깅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마치 그 중국이 그 DVD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CD나 이런 걸로 갔듯이, 지금 인프라가 굉장히 그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가 굉장히 낮은, 잘 깔려 있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냥 그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마치 그 휴대폰으로 바로 갔듯이 AI 기술로 바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쪽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요걸 신설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논쟁적이거나 그러지 않은데, 이걸 따로 뽑아놨다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AI 요것과 관련된 그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몇 개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위계적 구조를 세워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보다는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시스템, 결국 시스템으로 채택을 했고요. 인간 중심주의가 그 오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한 건 아까 얘기한 그런 기본권하고 오버사이트 정도에서 해야 된다. 조화롭게 살기 꼭 필요한, 결국 이제 이게 없어졌죠. 데이터 주권, 이거 저희는 내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반대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이유로 이게 오용될 가능성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다수견은 이걸 채택하는 걸로 갔고, 특히 이제 회원국들의 열렬한 지지, 저개발국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오히려 굉장히 강화되는 방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권고안을 내고서 국제적으로 그 정부 간 회의가 나가기 전에 이미 권역별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할 때, 많은 국가들이, 특히 이제 AI 기술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국가들일수록 여기에 이 권고안에 나오는 규범적 용어가 너무 약하다. 되게 저희들이 should를 썼거든요. must를 쓴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그리고 어떨 때는 encourage 정도를 쓰고 이건 너무 약하다. 이래가지고는 선언적 기능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회원국들에게 좀 더 강제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must로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저희 수준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must로 바꿔도 우리 그 위원회 내에서 별로 이견이 없는 것들만 이제 must로 몇 개를 바꿨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그 정부 간 회의로 가서는 전부 다 should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원국들의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강한 어떤 어조인 must에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should나 encourage로 다 약화된. 그래서 아까 보면은 왜 제목 수준에서는 별로 많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간 회의를 통해서 원래 전문가 그룹이 생각하기에 가장 아이디어한 형태로 어떤 제안을 하면 윤리적 그 논의의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것들을 각국 정부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 주권처럼 이제 강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되게 규범성의 수준을 이렇게 좀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 간 회의가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국내 논의를 위한 시사점만 말씀드리고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 AI가 끼치는 여러 가지 윤리적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 어떤 권고가 폴리시 액션이 바람직하긴 한데 이게 사실 저항이 많을 거다. 산업계나 정부에서 저항이 많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게 너무 빨리 진행되고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서 물론 법률이 통과는 안 됐지만 그 에티컬 임팩트 어세스먼트에 해당되는 것을 시행하겠다는 법률이 유럽 의회나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통과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몇 년 내에는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도 전 세계의 AI 기업들이 그 자신의 경영의 예측 가능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차라리 자기가 어느 정도 참여해서 충분히 자기네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약화시켜 놓은 에티컬 임팩트 어세스먼트를 그 빨리 제도화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댑티브 가버넌스를 고려할 때 이 법률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국제적으로 지금 이것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진 다음에야 법률이 통과될 것 같은데 이런 논의도 별로 안 하고 우리는 사실 논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논의도 별로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서둘러 법률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그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이론적 논의, 의견 수렴들을 거쳐서 실제로 그 에티컬 임팩트 어세스먼트를 시행할 주체들, 그게 뭐 기업이 됐든 아니면 정부가 됐든 충분히 실행 가능하고 효과가 있을 그런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걸 법률화하는 것이 그 바람직하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논의에 이렇게 대응을 잘 해서 그것들을 잘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골든 스탠다드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골든 스탠다드가 있으면 그걸 따르면 되지 왜 국내에서 이걸 따르면 안 되냐. 특히 국내 기업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골든 스탠다드가 있느냐? yes and no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추상성이 높은 수준에서는 골든 스탠다드가 있어요. 뭐 그건 전 세계에서 나온 AI 윤리에 대한 논의 그 보고서들을 메타 분석한 여러 하버드 보고서도 있고 몇 개의 보고서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가치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고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 가치들이 국제적으로 어떤 폴리시 액션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암중모색 단계입니다. EU나 미국조차도. 그래서 골든 스탠다드가 어느 수준에서는 있으니까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윤리적 논의나 아니면 법제화 노력들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골든 스탠다드가 그 외국에서 만들어지면 그걸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히려 국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골든 스탠다드를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의 어떤 역량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 어떤 AI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AI 윤리 논의에서도 그 선제적인 노력, 선도적인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